자, 보시면요. 오늘부터 하셔야 되는 거 이제 144페이지에 있는 스펙트럼과 에너지 중요하고 반도체하고 이게 두 개가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해요. 자, 가지고 있는 책의 144페이지 보시면 스펙트럼과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부분 하죠. 선생님하고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뭐 배웠었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원자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이거 배웠었던 거거든요. 그걸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심화로 에너지 값까지 집어넣어서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는요 정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니? 라는 얘기 누가 있게?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야. 누가 얘기했게? 바보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 돌턴이 했다. 됐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이거 거짓말이죠. 사실은 원자 속에는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가 들어있다. 몇 종류? 3종류. 되겠어? 뭐 들어있냐면 원자의 중심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요? 원자 핵이라고 했고, 그 안에는 플러스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양성자라는 아이와 정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중성자가 들어있는 공간을 원자핵이라고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가 정기적 중성인 이유는 바깥쪽에 마이너스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걸 과학자 한 명 한 명이 돌턴 이후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과학자 한 명 한 명이 저 아이들의 존재를 찾아나가기 시작한 거죠. 돌턴이 있었을 당시에는 몰랐단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이 3가지 입자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진 게 뭘까? 라고 얘기하면 이게 화학 원변전환 전자죠. 그래서 이 3가지 입자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바로 전자의 발견이고요. 이 전자를 발견한 과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톰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고, 이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했던 실험을 이름을 우리가 붙인 거예요. 그 전자를 발견하는 실험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음극선 실험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배웠던 방전 효과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한 거냐면요. 금속 덩어리에다가 엄청나게 센 빛을 비추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자가 그 빛 에너지를 먹고 탈출해 나갑니다. 근데 전자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이 실험을 하는 공간을 밀폐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쪽에 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전자가 튀어나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안쪽 벽에다가 형광물질을 발라요. 형광물질을 이렇게 바르면 뭔가가 튀어나와서 부딪히는 위치가 빵 하고 빛이 나와요. 그래서 그 빛이 나오는 걸 통해서 뭔가가 나왔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 실험을 우리가 음극선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빛을 비췄을 때 전자가 튕겨나가서 부딪히게 될 건데, 이때 이 사람은 첫 번째 한쪽은 플러스 극을, 한쪽은 마이너스 극을 걸어요. 그랬더니 100% 여기서 튀어나온 모든 것들이 플러스 쪽에서만 부딪혀서 여기만 빛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첫 번째 여기에서 뭔가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아이가 튀어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플러스 쪽에만 박히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사람은 뭐 했냐면 뿔말을 없애고요. 여기에다가 그럼 튀어나온 게 현상일까 물질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튀어나왔다면 물질이기 때문에 질량을 가지고 있고, 튀어나왔으니까 속력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튀어나온 아이는 뭘 갖게 돼? 운동 에너지를 갖게 돼. 근데 그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요 바람개비를 이렇게 앞에다가 설치해. 만약에 물질이 튀어나왔다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로 바람개비 날개를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물질이 아니고 현상이면 못 돌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바람개비 날개를 갖다가 설치하고 이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날개가 돕니다. 그래서 여기서 튀어나온 아이는 반드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구나라고 하는 걸 증명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했냐면요. 여기에다가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방해물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자,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온다면, 뭔가가 튀어나온 입자가 있다면 그 아이는 이동 경로가 어떨까? 이 아이가 꿀렁꿀렁 불규칙하게 움직일까? 아니면 직진할까? 빛처럼. 그래서 앞에 방해물을 놨더니 여기 와서 부딪히는 아이 있고 여기 와서 부딪히는 아이 있고 여기 와서 부딪히는 아이는 있지만 얘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오는 아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편에 와서 부딪히는 아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까맣게 그림자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는 똑바로만 가는 뭐한다? 직진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튀어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질량을 띤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이 입자를 나는 전자라고 할 거야 라고 명명한 사람이 톰슨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톰슨은 이 자기 실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원자라는 거 안에 마이너스의 정지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가 원자 속에 있는 거야. 원자는 제일 작지 않아. 근데 문제가 있죠. 원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여야 되냐면 중력 상태여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다는 얘기는 나는 발견은 못했지만 이 안에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도 들어있을 거야. 그래서 중성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원자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불규칙하게 이렇게 박혀있는 구조를 띌 거야 라고 최초의 원자 구조를 이렇게 그린 사람이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한 과학자가 누구냐면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플러스 입자를 못 찾았잖아. 있다는 건 확인했지만. 되겠어? 그럼 나는 이 사람이 못 찾은 플러스 입자를 찾을래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화학원 배운 놈들아. 누굴까요? 이거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렇다면 플러스 입자가 있는 거 나도 인정. 근데 걔는 왜 못 튀어나왔을까? 왜 못 발견했을까? 내가 발견해봐야지 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자핵을 발견하는 실험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요, 원자핵이라는 것 자체가 플러스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사람은 톰슨이 플러스의 입자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플러스가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고 이 플러스의 입자가 원자의 중심에 깊은 곳에 박혀 있어. 그리고 바깥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빛을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얘네들만 튀어나온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가벼우니까 가속도가 작아. 그래서 속도가 빠르게 튀어나올 수 있고 얘네들은 더럽게 무겁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했어도 얘는 탈출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그러면 내 말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지 라고 하면서 이 원자핵을 발견하는 실험을 한 사람이 러더퍼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아까 톰슨은 커다란 금속 덩어리였는데 이 사람은 금속을 아주 얇게 금박지처럼 얇게 핍니다. 됐어? 이렇게 금속을 얇게 핀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금속 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종이보다 얇게 핍니다. 됐어?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둥그렇게 아까처럼 형광물질을 바른 판으로 둘러싸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왜 금속 덩어리가 아니고 금속 박이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최대한 얇게 펴서 그 금속 안에 있는 원자들이 겹치지 않게 피겠다는 의지예요. 한 겹으로 얇게 원자를 피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자를 얇게 피면 그 안에 있는 원자핵도 겹치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을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 앞에다가 이 사람이 뭘 쏘냐면 알파 입자를 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도 이름이 있는데 이 실험의 이름은
아까 실험의 이름은 음극선 실험이었잖아요. 전자발견 실험. 이 실험의 이름을 시연아 뭐라 그러다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때 알파 입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미지수를 x, y, z로 놓죠. 근데 옛날에는 미지수를 알파, 베타, 감마로 놓고요. 그래서 미지의 물질을 알파 물질, 베타 물질 이렇게 표현한 거야. 미지의 물질이라는 거야. 자기가 레이저 총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레이저 총에서 뭔가를 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가는데 내가 만들어서 나가는데 이 물질이 자기도 뭔지 몰라. 그냥 쏜 거야. 그래서 알파 입자를 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 사람이 만든 그 알파 입자라는 게 사실은 뭐니? 주원아 너무 조용해요. 있는 거 아니야? 얘 누굴까요? 누굴까요? 헬륨 양이에요. 됐어. 이 사람이 쏜 게 뭐냐면 사실은 헬륨 양이온을 만들어서 쏜 거야. 지도 몰랐어. 나중에 우리가 한 거야. 이 사람이 했던 실험의 물질이 뭔지. 되겠어? 그래서 이 금속박에다가요. 헬륨 양이온을 만들어가지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백발을 좀 촘촘하게 쏘는 거예요. 그래서 100발 정도를 쐈다고 치자. 그랬더니 그 100발 중에서 신기하게 90발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반대편에 와서 부딪힙니다. 반대편에 와서 90발이 부딪힌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에 원자가 꽉 차 있지만 원자는 대부분 무슨 상태야? 빈 공간이야. 그래서 여기를 뚫고 나가도 누구 하나 알파 입자를 막는 애가 없단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실험을 통해서 A 위치에 90발이나 박힌 걸 통해서요. 이 사람은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야.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야. 그러니까 뚫고 지나갔지. 그러면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얘기는 얘가 찾고자 했던 원자 핵이라는 게 없다는 거야? 아니죠. 자, 이건 원자 핵의 크기가 엄청나게 작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되겠어? 엄청나게 작은 원자 핵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90발은 통과했지만 10발은 통과를 못한 거잖아요. 그 10발은 뭐였냐면 촘촘하게 쏘다 보니 아무리 작아도 존재한다면 부딪히는 아이는 있습니다. 그 부딪히는 아이가 정확하게 헬륨 양이온이 와서 원자 핵이랑 부딪혔어. 그럼 꼬맹아, 선생님이 저기서 막 뛰어와서 칠판이랑 꽝 하고 부딪혔어.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되고 칠판은 어떻게 되니? 칠판은 가만히 있고 선생님이 튕겨나갑니다. 왜요? 칠판에 비해서 나는 가벼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꽝 하고 부딪혔을 때 가벼운 애가 튕겨나가고 무거운 애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누가 튕겨나갔을까? 알파 입자가 튕겨나가요. 알파 입자가 튕겨서 반대편에 와서 부딪히고요. 얘는 가만히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 내가 생각한 것처럼 원자핵의 질량이 엄청나게 크구나. 누구보다? 헬륨 양이온보다. 그래서 헬륨 양이온보다 질량이 엄청나게 크구나. 그래서 웬만한 비대에너지를 먹고는 튕겨나올 수 없었구나. 무거우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되겠어? 그래서 원자핵은 크기는 되게 작고 질량은 되게 크니까 결론은 뭐야? 원자핵의 밀도는 되게 크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박힌 애가 한 7발쯤 돼요. 그럼 나머지 3발은요? 라고 하면 그래서 나머지 3발은요. 여기에서 쐈을 때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지도 않고 깻잎 한 장 차이로 스치는 애들이 있어요. 깻잎 한 장 차이로 스치는 애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백발백중 바깥쪽으로 밀립니다. 백발백중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여기 와서 부딪혀요. 그래서 그러면 왜 안으로 끌려가지 않고 밀렸어? 그건 여기에 있는 미지의 물질이라는 헬륨 양이온이 플러스를 띠고 있죠. 근데 원자핵도 뭘 띠고 있을까요? 플러스. 그러니까 뭐가 작용할까요? 청력.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C의 위치를 통해서 실제로 원자 핵이라고 하는 아이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한 사람이 러더퍼드야. 그래서 러더퍼드는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원자 깊은 곳에
엄청나게 질량이 큰 플러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가 존재한다. 나는 이걸 원자핵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러더퍼드야. 이게 알파 입자 산화 실험이야. 되겠어? 자, 그리고 그 바깥쪽에 전자가 뺑글뺑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밖에 있기 때문에 얘가 전자 빗 먹고 얘만 탈출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원자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돌고 있어. 이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러더퍼드의 수제자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체드윅은 이 원자핵 속에 사실은 그 안에 플러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양성자라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중성자도 있어 라고 하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체드윅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세 번째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자 속에 있는 중성자를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러더퍼드의 제자란 말이야. 그래서 러더퍼드의 시대에 와서 원자 속에 있는 입자 세 가지를 다 찾습니다. 이 사람이 한 명 한 명 다 노벨상을 이것 때문에 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되겠어? 자, 그래서 원자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있는 원자핵이라는 공간이 있고 전자가 있고 이 전자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뺑글뺑글 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왜 돌아야 되니? 안 그러면요,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끌려가잖아. 끌려가지 않으려면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전자들은 뺑글뺑글 돌면서 원심력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끌려가지 않는 거야.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누구야? 태양 주변에 있는 지구야. 그래서 태양 주변에 있는 지구도요, 태양이 잡아당기는 엄청나게 큰 만유인력을 지구가 받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끌려가지 않는 이유는 지구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속도 때문에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원심력이 생깁니다. 그 원심력의 크기가 만유인력과 같아서 지구는 끌려가지도 밖으로 튕겨나가지도 않아요. 여기서 속도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순간 먹히거나 우주로 날아갑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을 전자들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랬다가 화학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위대한 화학자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보어입니다. 화학의 아버지입니다. 물리학의 아버지는 아인슈타인이라면 화학의 아버지는 보어입니다. 그래서 보어하고 아인슈타인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둘이서 설전에서 막 물질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아인슈타인이 유일하게 진 사람이야. 그래서 아인슈타인보다 물질에 대해서 훨씬 더 똑똑했던 사람, 보어라는 사람이야. 자, 이 보어라는 사람은요, 러더퍼드가 만든 원자 구조를 보고 아, 그럼 원자 저렇게 생긴 거야? 라고 해서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보어가 얘기한 거 틀렸어 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그래서 새로운 원자 구조를 만든 사람이야. 그럼 도대체 뭐 보고? 라는 거죠. 되겠어? 어떤 걸 보고 러더퍼드의 원자 구조가 틀렸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태양에서 오는 햇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분산시키면, 그래서 굴절각이 작은 애는 위에서 나타나고요, 굴절률이 큰 애는 아래쪽에서 나타나요. 맞아요? 굴절률이 작은 애가 무슨 색깔? 이놈의 새끼들 위에서 나타나는 거 무슨 색깔? 빨간색. 밑으로 나타나는 게 무슨 색? 보라색. 근데 빨간색이 보라색보다 파장이 뭐하니? 어느 쪽이 에너지가 큰 거야? 보라색.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지? 그럼 파장은 뭐하다는 얘기니? 짧다는 얘기지. 되겠어? 얘는 파장이 짧고 얘는 파장이 길어, 이 사람들아! 진동수와 파장은 반대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파장이 길수록 굴절을 조금밖에 안 하는 거고 파장이 짧아야 굴절을 많이 한다는 얘기야. 알겠냐? 알아둬라.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이 굴절하니까 이때 내가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분산시키면 이런 식으로 빨주, 노초, 파란, 보라고 하는 색깔이 되니 중간에 끊임없이 나타나야지. 끊김없이. 됐어? 중간에 끊김없이 빨주, 노초, 파란, 보라는 색깔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우리 배웠잖아요. 보호도 배웠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속 스펙트럼의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상상하고 이 실험을 한 거야.
틈에 분산시켜 보면 실제로 군데군데 있었어야 되는 빛들이 없는 상태로 누더기 상태로 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있었어야 되는 이 빛을 누군가가 오는 길에 이 빛을 빨아 먹었다는 거죠. 됐어? 자,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고 누군가가 빛을 흡수한 상태로 온다.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걸 본 거예요. 그랬다가 해가 지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 신기하게요. 흡수했던 빛들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는 거야. 그것만. 그러면 어떤 새끼가 중간에 빛을 먹었다가 뱉어냈구나. 이걸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스펙트럼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이 방출 스펙트럼은 그 부분만 밝은 빛이 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다른 말로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선 스펙트럼을 배운 거죠. 되겠어? 근데 이 선의 위치와 개수를 통해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이 빛을 빨아먹은 거니? 라고 하는 이 중간에 있는 뭘 할 수 있다니? 원자, 공유와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가 뭐니? 사실은 태양의 대기에 있는 기체들이야. 얘네들이 빨아먹는 거야.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이 아이들이 왜 빨아먹어야 되는데? 얘를? 이게 모르겠던 거야. 되겠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고요.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는 건 사실은 누군가가 에너지가 필요해서 먹었다가 그걸 그대로 뱉어내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에너지가 왜 필요했을까? 러더퍼드의 원자 구조로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 되겠어? 실제로 태양의 대기에 있는 수많은 원자들이 햇빛이 오는 와중에 그걸 빨아먹고 그걸 뱉어냈을 텐데 걔네들이 왜 흡수해야만 돼? 왜 방출했어? 이거를 러더퍼드의 원자 구조로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는 이것만으로는 뭡니까?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원인을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구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러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생기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원자핵 바깥쪽에 전자가 아무렇게나 있지 않는다. 전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들이 따로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 공간을 전자 껍질입니다. 근데 이 전자 껍질이 원자핵 바깥쪽에 몇 개 있습니까? 무한격 있습니다. 양파 껍질처럼. 그래서 각각의 껍질을 구별하기 위해서 보어는 안쪽 껍질부터 번호를 붙이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래서 무한 번째 껍질까지 존재한다. 근데 전자가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자가 갖는 뭐가 결정된다? 에너지 값이 결정된다. 그걸 전자의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그중 가장 안쪽 껍질에 있는 아이가 에너지가 제일 작아.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불완전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전자들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전자들은 안쪽 껍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전자들은 안쪽 껍질부터 채우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쪽 껍질은 코딱지만 하잖아요. 근데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니? 청력이요. 그러니까 그 코딱지만한 껍질 안에 전자가 따다다닥 붙을 수가 없다는 거야. 천력 때문에. 그래서 안쪽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한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 그거를 뺀 나머지 껍질들은 공간들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럼 넣을 수 있는 전자의 개수들도 많아져요. 그래서 나머지 껍질은 전자들이 8개 이상 들어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구조를 뜰 거다. 그래서 전자들은 자기의 에너지만큼의 껍질의 위치에 존재하고요. 전자는 껍질과 껍질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니? 껍질과 껍질 사이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니? 이거 불가능해요. 전자들은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전자 껍질에만 존재하고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 불완전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 에너지를 전자의 에너지 준이라고 하겠다. 그죠?
가장 첫 번째 껍질의 불완전 에너지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질을 계단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이요. 에너지가 제일 작아. 예를 들면 에너지가 1이라고 치자. 되겠어? 자, 두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4라고 치자. 이런 느낌. 세 번째 껍질이요. 세 번째 껍질에 들어가 있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요. 9라고 치자. 자, 그리고 무한 번째 에너지까지 있겠죠? 뭐 이런 얘기 아니니? 자, 그런 식으로 전자들마다 각각의 전자 껍질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드린 거예요. 되겠어? 자, 그 중에서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었다고 치자.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아무나 들어가지는 않아요. 에너지를 정확하게 1만큼 가지고 있는 아이만 들어옵니다. 그러니 거꾸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어? 이 전자들은 무조건 에너지를 1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되겠어? 근데 이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요. 다른 껍질로 그러면 이동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전자들이 껍질을 이동하는 걸 전자의, 그래서 전자가 이사가요. 전자의 이동 현상, 전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맞아. 그 중에서요. 아래 껍질에 있는 아이가 위 껍질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한 번에 한 칸씩만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번에 한 칸 올라가도 되고 여러 칸을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어요. 되겠지? 자, 그런가 하면 거꾸로요. 위쪽 칸에 있던 전자들은 아래쪽 칸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한 번에 한 칸이 아니고 여러 칸을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엄마가요. 야, 우리도 강남 가서 살자. 80평대로 이사 가자. 가능하죠. 우리는 이사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조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돈이죠.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것처럼 전자가 이사 가는 거 자유롭습니다. 딱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껍질에 맞는 에너지만 갖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이 가지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1이야. 근데 얘가 두 번째 껍질로 이사 가고 싶어. 가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1 가지고 있다가 에너지가 4의 껍질로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니? 부족한 에너지 3만큼을 전자가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요? 저기서 태양에서 오는 햇빛에서 흡수하면 되죠. 됐어? 그 태양에서 오는 연속 스펙트럼 중에서 에너지가 3이 딱 요걸 흡수해서 이 새끼가 먹으면 여기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저는 한 번에 한 껍질이 아니고 2개 건너뛰고 싶어요. 괜찮아. 1이 9되기 위해서 에너지 얼마만 흡수하면 돼? 8. 그럼 8에 해당되는 요 에너지를 흡수한 애가 여기 갔다는 얘기예요. 되겠어? 그래서 올라가서 막 놀다가 해지면 엄마가 미친년아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놀다가 밤이 되면 됐어. 얘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까 8 흡수했던 애가 그대로 뭘 방출하니? 8만큼을 방출해. 그래서 흡수한 에너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자가 윗껍질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흡수해야 된다. 내려올 때 뭐 한다? 방출한다. 되겠어? 그래서 올라갔던 아이가 제자리로 내려오기 위해서 흡수한 만큼을 방출하기 때문에 흡수한 에너지와 같은 크기의 에너지가 그대로 방출된다. 라고 설명한 사람이 공허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러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 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가 첫 번째 껍질 또는 두 번째 껍질 또는 세 번째 껍질만 있고 껍질과 껍질 사이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1 아니면 4 아니면 9 아니면 이거죠. 그러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2인 아이가 있을까? 3 있을까?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연속적이니 불연속적이니? 불연속적이라는 거야. 전자는 1 아니면 4 아니면 9. 되겠어? 이런 식으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돼서 존재한다는 걸 멋진 말로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연구하는 게 양자 역학입니다. 라는 얘기죠. 되겠어? 그런 얘기야. 에너지 값이 불연속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걸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한다는 걸 알았으니
이 사람은 거꾸로요. 선 스펙트럼의 위치를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뱉어냈는지 흡수했는지 그걸 계산합니다. 그걸 계산해서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계산한 사람이야. 그죠? 네. 그래서 각각의 껍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껍질이 갖는 에너지 준위는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입니다. 라고 하는 값을 알아냈어요. 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껍질 번호예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요. 1의 제곱분의 k라는 상수. k라는 상수는 13.16인데 우린 그냥 1로 돼서 무시하고 계산합시다. 그렇다면요. 선생님, 첫 번째 껍질이 있어요.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요.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k를 1로 볼 거예요. 되겠어?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윗껍질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고요. 그 에너지가 가장 큰 무한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이 너무 커서요. 이걸 100만 21 이렇게 안 쓰고요. 그냥 0으로 할 거야. 이 사람이 그랬어요. 에너지가 너무 커서 0으로 할 거야. 그래서 만든 사람 마음이야. 그러면 그거보다 에너지가 작은 껍질들의 에너지 값은 뭘로 표현해야 되니? 0보다 작으니까 뭘로 표현해야 되니?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되겠어? 그중 가장 에너지가 작은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 가장 큰 에너지를 갖는 무한번째 껍질의 에너지 값은 0. 이렇게 정한 사람이야. 보호가. 그럼 이제 나 궁금한 게 있어. 두 번째 껍질은? 세 번째 껍질은? 해보면 되죠. 되겠어? 두 번째 껍질은 껍질 번호가 2니까 2에 제곱하시면 돼요. 되겠어? 그래서 두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이 얼마냐면요.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세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가 얼마냐면요. 세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9분의 1이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이걸 알아낸 사람이 그 유명한 보호라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 저는요. 각각의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등간격일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 껍질부터 가장 윗껍질까지의 에너지 차이를 일러놓은 거야. 그랬을 때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간격으로 벌리자. 되겠어? 그랬을 때요. 보세요. 전체 에너지 차이가 1인데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니? 이게 얼마니? 4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높이에 4분의 3만큼 위에 올려놓고 두 번째 껍질 그린 거예요. 이 차이가, 이 에너지 차이가 4분의 3만큼 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4분의 3 높이에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시면 얘 36분의 1입니다. 되겠어? 그렇다면 세 번째에서 네 번째는 그 에너지 차이가 점점 줄죠. 그래서 윗껍질로 갈수록 껍질과 껍질 사이의 간격은 점점 뭐 해줘야 되니? 좁아집니다. 이렇게 다다다다 붙어있죠.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되겠어? 그래서 전자 껍질을 등간격으로 그리지 않고 위쪽으로 다다다다 그린 이유가 뭐예요? 에너지 간격 차이를 눈에 보이게 해준 겁니다. 되겠어? 그렇다면 전자들이요. 이런 식으로 어디에 있던 상관없어. 몇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든 상관없어. 꼬맹아, 이 전자들이 몇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겠니? 껍질을 내려올 때 에너지 방출한다며. 그러면 전자들이 몇 번째 있던 상관없이 몇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제일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겠니? 첫 번째 껍질이야. 적어도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첫 번째 껍질 이상에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가장 작게 방출해도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4분의 3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되겠어?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 있던 상관없이요.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올 때 그 전자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오는 순간이야. 되겠어? 전자가 처음에 몇 번째 껍질에 있던 상관없이 그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이때 방출되는 그 에너지의 영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중에 어디였다? 내가 궁금한데 이 화학원을 배웠다는 년들이 이런
무슨 광선을 방출할까요? 얘네들은 자외선에 해당되는 영역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모든 전자들은요, 다 자외선의 영역에 해당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방출하면서 내려온다는 걸 알아냈어요. 누가요? 라이먼이라는 과학자가. 그래서 이걸 라이먼 계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이먼 계열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오고 있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중 꼬맹아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된다고 치자. 첫 번째 껍질로 다 내려오고 있죠. 그 중에서 누가 그중 에너지가 클까요? 몇 번? 1, 2, 3, 4, 5, 6 몇 번일까요? 당연히 6번입니다. 왜? 더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자외선 영역 중에서도 얘가 더 큰 에너지죠. 되겠어? 그래서 에너지가 큰 순서대로 쓰세요. 당연히 6, 5 이렇게 해서 1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죠. 진동수가 큰 순서대로 쓰세요. 어떻게 쓸래? 6, 5 그래서 1이죠. 왜?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가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니까. 파장이 긴 순서대로 쓰세요. 불러. 뭡니까? 1, 2 그래서 6이죠.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니까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작은 순서대로 쓰라는 얘기잖아요. 되겠어?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자가 어디 있던 상관없이 꼬매가 그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오는 거겠지. 그치? 그건 어느 계열일까요? 이건 가시광선. 전자를 두 번째 껍질로 떨어뜨리면 걔가 가시광선을 방출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뭡니까? 발광다이오드입니다. 맞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 핸드폰의 액정은 지금 전자를 미친 듯이 떨어뜨려서 빛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중 똑같이 두 번째 껍질이라도 꼬맹아 여기에서 떨어지네. 여기서 떨어진 아이의 에너지 차이가 있겠지. 우리 눈에 유일하게 보이는 게 가시광선이잖아. 그 에너지 차이로 빨주노 초파나 뭐라는 색깔을 갖게 된 거잖아. 그러면 이 중에서 빨간색이 몇 번이냐? 빨간색이 몇 번이냐? 1번이죠. 가시광선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아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빨간색 빛이요. 이거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 내려오는 빛들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되겠어? 빛의 삼원석을 간단히 빨초파라고 하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초록색은 4번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얘는 5번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됐어. 핸드폰에 하나에 주원아, 너 핸드폰은 몇만 원 써? 우린 그런 걸 보지 않고 사. 예쁜 거 사. 자,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에 몇만 화소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은요, 하나의 핸드폰 안에 빛을 만드는 작은 방들이 들어있어요. 이 방이 넓을수록 좋겠니? 작을수록 좋겠니? 작아야 선명하죠. 화질이 선명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그 액정 화면 안에 이 방이 100만 개 이상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 하나하나를 핸드폰의 세포, 그래서 셀이라고 불러요. 셀. 되겠어? 이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꼬맹아, 이 하나의 셀 안에 뭐 들어있게요? 빛의 삼원색의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빨간색을 내는 반도체, 초록색을 내는 애, 파란색을 내는 애.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전자를 몇 번째 껍질까지 들어 올리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여기는 노란색으로 만들 거야. 그럼 그 순간 뭡니까? 빨간색과 초록색 빛이 동시에 빵 하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노래 보이는 거예요. 알아? 여기는 빨간색이야. 그럼 빨간색만 나오게 해요. 여기는 까만색이야. 아무것도 안 떨어지게 해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픽셀의 색깔을 만들어서 그 총천연 색깔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핸드폰, 노트북,
그 다음에 TV 화면들이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라이트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 반도체로 빛을 나타내는 거 LED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이런 거야. 그걸 하겠다는 거야, 오늘. 되겠어? 이걸 할 거야. 근데 반도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라는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가시광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우린 이걸 가지고 LED를 만든 거다. 자,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가시광선 방출한다는 얘기를 누가 할게요? 첫 번째 껍질에 떨어질 때 자외선을 방출한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 라이먼이에요.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가시광선을 방출한다는 걸 알아낸 과학자가 발머입니다. 그래서 발머 계열이라고 해요.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가 세 번째로 큰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전자들이 방출하는 에너지 영역이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이걸 발견한 과학자가 파셴입니다. 그래서 파셴 계열 이렇게 하죠. 되겠어? 기억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발견한 과학자 이름 라발파. 라발파. 첫 글자만 기억하면 돼. 되겠어? 어차피 수능은 객관식이야. 라발파. 알겠습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서 올라가려면 자외선을 흡수한 거고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자외선을 방출했겠죠.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 같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간격을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껍질 간격을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 선의 길이가 곧 에너지의 크기가 돼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전자들은 이런 구조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호가 얘기한 것도 틀렸어요. 실제로 보면. 왜요? 보호는요. 뭐에 대한 구조를 집중적으로 본 거냐면 태양에서 오는 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좀 봤는데 너네 알죠?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대다수의 기체가 뭐다? 수소다. 근데 수소만 특이하다. 수소는 원자 속에 전자가 몇 개 있다? 한 개. 밖에 없다. 됐어? 그래서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수소의 특징을 평생 연구한 사람이야. 그래서 알아낸 거야. 근데 문제는 수소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원자 속에 전자가 몇 개 이상 있다? 2개 이상 있다. 전자가 하나 있는 단전자일 때의 특징과 전자가 2개 이상 존재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미세하게 달라. 그걸 보고는 몰랐던 거야. 그 미세한 차이점까지도 원자 구조로 돼서 표현해낸 게 뭐니? 그게 바로 화학에서 배우는 오비탈이야. 오비탈. 되겠어? 그래서 그 오비탈이라는 건 화학 시간에 배우고요. 우린 여기까지요. 됐어? 왜? 우리는 전자 껍질의 개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반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되겠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호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학교에는 교과서에 이렇게 전자 껍질이 있어서 거기 스티커로 전자계수 막 붙이는 것들도 하는 학교도 그런 학교를 안 다녔구나. 그런 학교가 있어요. 교과서에. 그래서 보호의 전자 껍질 모형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그래서 막 스티커 붙여가지고 나트륨도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아이 학교를 다니자. 그죠? 네, 이미 늦었죠. 네,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런 교과서도. 여러분들은 안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괜찮죠? 화학은 재밌어요. 물리는 어렵고요. 근데 하다 보면 화학은 끝도 없이 예외의 과목입니다. 이것도 예외야, 저것도 예외야. 예외밖에 없어요. 물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죠. 그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원자인데요. 이 원자가 모이면 물질을 만듭니다. 그죠? 원자가 모이면 물질이 만들고 그 물질들도 상태가 있어요. 고체 물질이 있고 액체 물질이 있고 기체 물질이 있어요. 뭔 차이인지 알죠? 분자의 배열입니다. 그죠? 분자가 따다다닥 붙어있는 게 고체고요. 분자가 조금씩 느슨하게 있는 게 액체고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기체잖아요. 근데
원자의 관점에서 보면, 미시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액체와 기체는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 첫 번째 A라는 원자의 원자핵이 있고요. 그 바깥쪽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원자도 있습니다. 그 원자에 원자핵이 있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데 얘 전자가 들어가는 걸 얘네들이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서 trọng力이 거의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지네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체가 문제죠. 그래서 화학 시간에는 액체와 기체를 배웁니다. 고체는 물리 시간에 하는 거예요. 고체의 원자 구조는 특이합니다. 고체는요, 보이죠? 이죠? 됐어? 이 하나의 이 점을 만들려면 이 안에 원자가 도대체 몇 개쯤 들어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최소한의 크기를 만들려면 이 안에 원자가 몇 개쯤 모여야 내 눈에 보일까? 100만 개 이상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세요? 100만 개 이상의 원자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공간 안에 100만 개의 원자가 들어있다는 건 사실은 원자의 입장에서도 원자들이 겹쳐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자의 입장에서 봐도 그 원자들은 겹쳐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첫 번째 원자인 A가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 잡았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원자인 B가 들어왔네. 그럼 B의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전자가 들어가는데요. 전자는 가벼워요. 쉽게 움직여요. 근데 얘네들이 겹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자와 전자 사이 trọng力 때문에 밀립니다. 그래서 전자는 같은 공간에 두 개가 못 들어가요. 근데 B에도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껍질이 살짝 밀려서 이렇게 겹치지 않고요. 살짝 밀려서 어긋나서 두 번째 껍질에 두 번째 원자의 첫 번째 껍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살짝 밀립니다. 밀립니다. 근데 그걸 몇 개가 해야 돼요? 100만 개가 합니다. 100만 개가. 그게 고체예요. 되겠어? 그러니 아까는 하나 있어서 밀림이 약간 약했는데 이번엔 두 개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들어오려면 더 세게 밀겠죠. 그래서 얘도 살짝 이렇게 어긋나요. 되겠어? 그래서 집에 가서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요. 절대 겹치진 않아야 됩니다. 겹치지 않게 줄을 100만 겹을 그어보세요. 100만 겹을 절대로 겹치지 않게 그으셔야 됩니다. 그게 원자 속에 있는 첫 번째 껍질들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지 않게 100만 겹을 이렇게 아무리 빽빽하게 붙여서 그리더라도 꼬맹아, 얘가 100만 겹이 되다 보면 껍질이 뭐해집니까?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고체는요, 첫 번째 껍질이 아니고요, 첫 번째 전자 B의 구조를 형성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액체와 기체는 전자 껍질로 설명하는데 고체는 전자 껍질이 아니고요, 전자띠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전자띠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체의 원자가 있고요. 거기에 첫 번째 전자띠가 이렇게 있어. 이겁니다. 그 첫 번째 전자띠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안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100만 개쯤 드르륵 붙어 있는 거예요. 되겠어? 그리고 두 번째 전자띠가 있고 세 번째 전자띠가 있고 이렇게 되잖니? 근데 문제는 위로 갈수록 껍질과 껍질 사이의 간격은 좁아졌는데 애새끼가 두꺼워. 어떻게 되겠니? 겹쳐요. 이게 이렇게 겹친다고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되겠어?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자,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럼 전자가 들어있을 텐데 몇 번째 띠까지? 첫 번째 띠에는 전자가 꽉 차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띠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3개 있는데 1개만 들어가 있어요. 되겠어? 이런 애도 있고요. 여기 꽉 차 있어요. 이런 애도 있어요. 맞아요. 자, 그 중에서 안쪽에 있는 꽉 차 있는 애들은 관심이 없어. 전자가 들어있는 가장 바깥쪽 껍질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원자가띠라고 해요. 원자가띠. 되겠어? 그리고 나머지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나머지 위에 있는 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도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그냥 그렇게 붙이는 거야. 원자가 띠, 전도띠. 그러니까 원자가 띠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들어있는 공간, 그리고 전도띠는 나머지 전자가 없는 공간,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전자띠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우리요, 고체도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 나누는 거 아세요? 얼마나 전기가 잘 흘러. 그래서 그 중에서 고체 물질 중에서 가장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낯설지 않는데 이름식이더라. 도체요. 도체요. 되겠어요? 고체 물질들 중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들을 우리가 도체라고 한다. 맞아. 그 다음이 뭐냐? 도체보다는 전류가 조금 못 흐르는 애들? 이게 반도체.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애들을 뭐라 그러니? 부도체. 이걸 요즘은 부도체라고 안 해. 다른 말 써. 뭐니? 절연체. 이거죠. 요즘 교과서에 절연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체 물질들은 얼마나 전류가 잘 흘러, 거짓말,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 전류가 가장 잘 흐르는 애들을 도체, 그 다음 반도체, 부도체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그 중에서 도체에 속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니? 금속이야, 금속. 그리고 나머지가 비금속이야. 되겠어? 그 중에서 반도체는요, 비금속 중에서 주요교 14族에 속하는 아이들이야. 얘네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아이들이야. 빨리 머리 돌려. 14族에 누구 있냐? 규소 또? 규소는 됐어? 3주기에 있는 아이야. 3주기 14족, 2주기 14족. 탄소요. 그리고 그 밑에 저만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반도체 만들 때 쓰는데 탄소는 흑연과 다이아몬드 속에 들어가 있어서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로 반도체 잘 안 만들어요. 우리가 주로 반도체 만들 때 쓰는 건 흔히 얻을 수 있는, 모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뭐요? 규소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되겠어? 규소는 모래에서 뽑아내요. 알겠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 이렇게 물질을 도체, 반도체, 부도체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는데 도대체 도체는 왜 전류가 잘 흘러? 이거잖아요. 그걸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되겠어? 자, 도체라고 하는 아이의 원자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도체, 반도체의 원자값이에요. 얘네들이. 그 중에서 도체는요, 원자값뒤에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들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겠죠. 거기에 전자가 3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만 들어가 있거나 2개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들찬 상태예요. 근데 부도체나 반도체는 원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전자가 꽉 차 있는 원자값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전류가 흐르려면 전자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얘는 움직일 공간이 있죠. 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빈 공간이 있어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 얘네들이 바로 뭡니까? 자유전자. 근데 얘 보세요. 원자값뒤에 빈 공간이 없어. 그럼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부도체와 반도체는 자유전자를 못 갖는 겁니다. 알겠어? 이거예요. 원자값뒤의 구조 때문에 자유전자가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전도띠가 따닥따닥 붙어있다 그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원자값띠와 전도띠 사이에 얘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게 부도체와 반도체는요, 전도띠가 이렇게 써요. 여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껍질에 전자가 있고요. 그 윗껍질로 올라갈 때요. 중간에 걸쳐갈 수 있니 없니? 여기 절대로 전자가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건너뛰어야 됩니다. 이걸 멋진 말로 전자 도약이라고 합니다. 퀀텀 점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도약을 해야 돼요. 여기 거쳐가면 안 돼요. 중간에 못 쉬어요. 그러니 그래서 이거를 건너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얘는 에너지가 1이고 얘는 에너지가 9니까 에너지 8을 흡수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서는 전자 도약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T와 T 사이의 간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이 전자는 옆으로도 자유롭게 위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들이 드글드글한 아이가 도체입니다. 이게 금속들의 구조야. 근데 부도체라고 하는 아이는 원자가 T와 점도 T 사이의 이 간격이 더럽게 넓어요. 이 간격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형광등의 빛에너지 또는 저기 태양의 빛에너지 이것만으로요. 저 전자가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아이가 위로 못 올라가니까 자유전자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애들이 바로 뭡니까? 부도체예요. 그럼 반도체는요? 얘와 얘 사이에 원자가 T가 꽉 차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점도 T가 좀 가깝습니다. 이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얻는 에너지만으로 이 새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하나가 아싸!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간 새끼도 자유전자지만 얘가 올라가고 나서는 여기 뭐가 생깁니까? 빈자리가 생기죠.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됩니까? 자유전자가 돼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거예요. 되겠어? 이런 구조를 갖는 걸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전기 전도도는요. 원자가 T와 전도 T 사이의 구조의 차이야. 이 구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결정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이 안에 자유전자가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냐. 됐니? 이거에 따라서 물질들의 비저항 값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하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체 물질들을 도체, 반도체, 부도체로 나누는 건 이 구조 차이야.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반도체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자, 물질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과학은 뭐냐면요. 통제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원리야. 그러니까 이걸 통제해서 난 이걸 만들 거야. 이게 과학이거든요. 근데 도체는 그냥 전류가 잘 흘러. 부도체는 그냥 전류가 잘 안 흘러. 근데 반도체는 어떻게 하면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흐르지 않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플레이, 일시정지 이거 가능해. 됐어?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게 반도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전기제품을 만들지. 됐어? 아니면 얘는 항상 켜져 있어. 항상 꺼져 있어. 이거 불가능하잖아. 알겠어?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반도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반도체. 우리가 쓰고 있는 반도체는 규소로 만들어요. 근데 규소를 과학에선 규소라고 하지만 공학에선 규소라고 안 불러. 뭐라고 부르냐? 실리콘. 그래서 반도체 산업단지를 실리콘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규소 덩어리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를 14족으로 만드는데요. 그 14족 보면은 14족인 규소는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 있게 라고 하는데 규소가 몇 번이냐? 빨리 세. 얘 14번이에요. 되겠어요? 얘 원점 번호가 14번이면 그 안에 양성자가 14개 있고 전자도 14개 있어. 그럼 잘 봐. 양성자가 14개 있으니까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간다고요? 2개예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다고요? 8개예요. 그래봤자 10개예요. 그러면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갔겠니? 4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원자가 전자수라고 합니다. 되겠어? 이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다른 물질과 결합할 때 쓰는 전자들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는 다 필요 없어. 바깥쪽 껍질에 있는 이 전자수가 원자들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같은 족들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며. 왜 그럴까요? 같은 족끼리는 체외각 전자수가 같아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규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4개 있어. 그 4개의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이라고 해서요. 위, 아래, 좌우에 전자를 하나씩 찍습니다. 근데 너네 알아요? 전자는 몇 개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이니? 가장
가장 바깥쪽 껍질이 꽉 차 있는 게 안정적이잖아.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게 누구니? 18쪽이잖아. 되겠어요? 그러면 얘도 완벽한 18쪽처럼 되려면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8개를 꽉 채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옆에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합니다. 누구랑? 자기랑 똑같은 또 다른 규소랑요. 그러면 얘도 전자가 4개밖에 없으니까요. 완벽해지려고 어떻게 합니까? 내 전자 하나, 상대방 전자 하나를 서로 뭐합니까? 공유하면서 결합하죠. 이 얘기 못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나름 화학을 하셔서 되겠어? 자, 그래서 자기 전자 하나, 남의 전자 하나를 서로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멋진 말 공유 결합을 한다고요. 되겠어? 그래서 하나의 또 다른 규소와 여기 공유 결합을 했으니까 여기 꽉 찼죠. 근데 여기도 꽉 채우려니까 그 옆에 또 다른 규소와 공유 결합을 하겠죠. 여기도 꽉 채워야 되니까 또 다른 규소와 여기도 꽉 채워야 되니까 또 다른 규소와 공유 결합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하얀색 규소 보세요. 얘는 이만큼이 자기 전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몇 개? 8개. 완벽한 규소가 됐어요. 근데 얘도 완벽해야죠. 그러면 얘도 또 다른 규소들과 공유 결합을 하고 있겠죠. 되겠어? 그럼 도대체 완벽해지려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무한대요. 그게 14조 가이드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한대의 또 다른 규소들과 공유 결합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바로 실리콘이라는 아이야. 이거를 규소를 떼고 탄소로 쓰면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게 다이아몬드 구조잖아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이라고 하는 규소로 되어 있는 아이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반도체가요. 도체만큼 전류가 잘 흘러? 그러진 않죠.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전기 제품에 넣어야 되는데 전류가 잘 안 흘러.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얘의 단점을 해결하자. 이 새끼는요.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어서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반도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순수 반도체라고. 애새끼가 너무 순수해서 전기가 잘 안 흐르는 거였어.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다가 다른 물질을 첨가해서 그래서 지금보다 전기 전도도를 뭐 시키고 싶니? 향상시키고 싶은가? 그래서 물리에서요.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 물리가 아니고 공학에서요.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도핑한다 그렇습니다. 도핑한다라고 얘기해요. 전기 전도도를 도핑시키고 싶어요. 이런 얘기예요. 운동선수들은 운동 기능을 도핑하고 싶죠. 그럼 훈련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약물을 처먹죠. 그러면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걸 도핑 테스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도핑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순수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다른 물질을 넣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질이 들어있는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다른 물질을 넣는다 그랬는데 뭐 넣어요?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안 돼요. 여기에다가 얘는 14족이니까 양옆에 있는 13족 또는 15족을 도핑해서 반도체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걔네들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13족을 넣을 거야. 그럼 빨리 봐. 규소 옆에 13족 누구냐? 그렇죠. 알로반종을 도핑하는 거예요. 됐어? 얘를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규소 하나를 빼는 겁니다. 너 나와 이 새끼야. 그래서 여기 있는 규소 하나 빼. 그러면 규소가 나가면서 기분 나쁘니까 자기가 꼽아놨던 전자 다 데리고 나가요. 이렇게요. 데리고 나갑니다. 그 자리에 알루미늄을 꼽을 건데 알루미늄 걱정 마! 내가 꽉 채울 수 있어! 그리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알루미늄 몇 쪽이니? 13쪽이요. 최외곽에 전자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개 있다는 뜻이에요. 족번호의 일자리 숫자가 최외곽의 전자수예요. 맞아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전자 꽉 채울게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 와! 꽉 찼다! 이지랄하는 거야. 여긴 아직 들 찼잖아. 되겠어? 이게 신의 한 수야.
뭔 이야기야? 이렇게 원자가 띠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 8개 그리는 거 귀찮으니까 4개만 이렇게 규소가 채워줬던 거야. 근데 규소를 빼고 알루미늄으로 집어넣으면서 3개밖에 못 채워 나머지 하나가 빈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나머지 여기가 비는 순간 얘네들이 뭐가 되니?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갑자기 확 좋아지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13족을 도핑하면 이 빈 공간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거죠. 이 빈 공간을 구멍 공짜 씁니다. 근데 원래는 마이너스가 있었어야 하는데 마이너스가 빠지니까 플러스의 성격을 띠는 구멍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구멍이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양공이라고 불러요. 되겠어? 그래서 13족을 도핑하면 양공이라고 하는 애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좋아져. 이 양공을 우리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한다.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는 물질 양공이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공을 갖게 되는 13족을 도핑한 반도체를 우리가 마이너스는 네거티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플러스는? 그렇죠. 포지티브라고 하죠. 그래서 양공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포지티브형 반도체, 이걸 P형 반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15족을 도핑해요. 15족을 도핑을 하면 빨리 생각해. 규소 옆에 15족 누구냐? 인을 도핑하는 거죠. 되겠어? 그러면 아까 규소 있던 자리에서 규소 나와! 라고 하면 규소가 빠지면서 그 자리에 누굴 넣겠다는 겁니까? 인을 넣겠다는 건데 인은 15족이니까 체외각의 전자를 5개를 가져온단 말이야. 근데 빈 공간은 몇 개니? 4개밖에 없어. 자, 그래서 4개를 꽉 채우고도 전자 하나가 남잖아. 그럼 여기 끼어서 들어갈 수 있어? 이거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원자가 띠에 전자가 4개가 꽉 채우고도 전자 하나 남으니까 그 전자 하나가 어디로? 전기띠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 새끼는 자유롭게 움직이죠? 자유전자가 생기는 거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15족을 도핑하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 때문에 전류가 잘 흘러. 그래서 15족은 자유전자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많은 반도체, 네거티브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불러요. 얘를 N형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두 종류가 있는데 근데 나 순간 확 느꼈다. 이건 물리원이 아니고 물리원 심화반이라서 너네 이거 한 번은 들었던 건데 어느 반인가서야 듣고 온 거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을 순간 했어. 진위를 확인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들었을 것 같아 라는 나의 생각이지. 너무 열심히 필기하길래 나는 지금 물리원반이라고 생각하고 더 자세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 아, 이 새끼들 한번 들었구나. 자,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두 종류. 그래서 반도체는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전기 제품 속에 또는 컴퓨터 속에 있는 반도체 소자를 만들잖아요. 자, 그랬을 때요. 실제로 반도체 소자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한 덩어리 안에 순수 반도체 안에 한쪽은 P형을 한쪽은 N형을 도핑합니다. 따로따로 쓰진 않아요. P형만 N형만 이렇게 쓰는 반도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 안에 반쪽은 P형 반쪽은 N형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반도체가 있는가 하면 한 덩어리 안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PMP 또는 NPN으로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를 3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가 2개가 들어간 걸 우리가 둘을 됐어? 더블이라고 하지만 그걸 됐어? 네, 라틴어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듀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듀오, 다이 이게 투라고 하는 더블이라는 단어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원을 따서 둘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다이 2개. 그래서 이걸 오드라고 하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들어있는 걸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다이오드 중에 유명한 애가 있어요. 뭡니까? 너네한테는 안 유명하구나. 발광 다이오드 새끼들아. 되겠어? 그게 저애. 저 아이야.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가 이렇게 3개가 들어있는 애들이 있죠. 3개를 우리가 3. 그래서 그게 바로 트라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 앵글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얘는 트랜지스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트랜이라는 건 3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요. 2종류로 써요. 다이오드 아니면 트랜지스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쓴단 말이죠. 용도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게 컴퓨터의 하드웨어입니다. 되겠니? 자, 그 중에서 다이오드는 회로에 이렇게 연결하죠.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할 때요, 여러분들 실제로 다이오드 이렇게 연결할 때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줘야 돼요. 그걸 순방향 전압을 걸어줘요. 아까도 설명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순방향 전압은 뭡니까? 라고 하면 반드시 P형 쪽에 플러스가 오는 방향으로 꼽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풀, 못 외우면 병신이죠. P풀, 알겠습니까? 이렇게 꼽는 게 순방향으로 꼽은 거예요. 그러면 P형 쪽에 플러스가 오게 꼽았다는 얘기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잘 생각해봐. P형 반도체에는 뭐가 드글드글하지? 양봉. 근데 양봉은 무슨 극을 띠고 있지?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지. 그러니까 양의 성질을 띠고 있는 구멍, 양봉이라고 한 거잖아. 근데 그 옆에 플러스를 걸면 양봉이 어떻게 될까? 밀려요, 천역대. 그래서 양봉이 돼서 밀려서 어디로 갑니까? 그 유명한 P형과 N형의 정 가운데 접합면 쪽으로 밀려요. 그래서 접합면 쪽으로 양봉이 밀려가게 거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N형 쪽에 뭐가 수두룩했지? N형 반도체, 자유전자요. 그 자유전자가 수두룩한 N형 반도체 옆에 마이너스 걸었어. 그러면 마이너스가 자유전자를 뭐 하겠니? 또 밀겠죠. 어디로? 접합면 쪽으로. 되겠어? 그래서 접합면 쪽으로 자유전자가 이렇게 밀려오면 그동안은 자유전자가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 있는 거야. 쌓여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양봉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니? 그 양봉 쪽으로 아싸 건너가서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는요, 양봉과 자유전자가 결합할 수 있게끔 P형 쪽에는 플러스, N형 쪽에는 마이너스를 걸어줘야 전자가 건너간단 말이야. 되겠어? 이걸 거꾸로 걸면 어떻게 될까? 양봉은 끌려가고요, 자유전자도 이렇게 끌려가고. 그럼 이 새끼가 이걸 탈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전류가 안 흘러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 집에는 무슨 전압이 걸립니까? 우리 집에는 무슨 전압이 걸립니까? 우리 집에는 이렇게 한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고정되어 있는 전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콘센트로 보내기 때문에 교류 전류가 흐르죠. 전압이 교류 전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였다가 됐어. 그 다음 순간에는 거꾸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뿔마가 지속적으로 계속 바뀝니다. 1초에 몇 번? 60번 바뀌어요. 1초에 60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콘센트에다가 꼽을 때 뿔마 확인하고 꼽니? 그렇지 않잖아요. 어차피 1초에 60번 바뀌고 있을 텐데 뭘 확인해? 그냥 꼽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확인을 안 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전압이 막 바뀌는 전압을 우리가 교류전압이라고 하는데, 교류전압을 어떻게 그리냐면 교류전압을 태극마크처럼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기서 감동 같은 거 하면 안 돼. 다 들었던 얘기들이잖아. 됐어. 우리 집에 이렇게 교류전압이 걸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자, 이렇게 다이오드를 집어넣으면 다이오드는요, 반드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여야 돼요. 왜? 여기가 P형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가 걸릴 때만 순방향이라서 전류가 됐어. 전자가 이렇게 건너가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흘러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래서 교류 전류는요,
상식이야. 직류전류는요. 전류의 방향도 안 바꾸지만 전류의 세기도 일정해. 이게 직류전류야. 근데 교류전류는 매 순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게 교류전류야. 알겠어? 그래서 이쪽을 순방향 전류라고 보고 이걸 역방향 전류가 흐른다고 치자. 우리 집은 항상 그래서 전류가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흐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다이오드를 연결하는 순간 이 전류는 흐를 수 있게 통과시켜. 근데 이 전류는 못 흐르게 막아버려. 그래서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순방향인 순간에 전류는 흐를 수 있게끔 해줘요. 근데 역방향 전류는 못 흐르게 막아버린단 말이야. 순방향 전류만 흘러.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저렇게 돼요. 그래서 한순간은 꼬마 전구가 켜졌다가 그 다음에 안 켜졌다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를 연결하는 순간이요. 사용할 수 있는 전류가요. 전체의 50%밖에 안 돼. 그러면 전류 낭비잖아. 그래서 전류를 낭비하지 않게 여기에 다이오드를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개의 다이오드를 연결을 해서 항상 전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건데. 되겠어? 그럼 선생님 이렇게요.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다이오드 왜 필요해요? 라고 하는데 우리 집은 전류가요. 오른쪽 왼쪽으로 다 흐르는 교류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이오드를 연결을 하면 그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거잖아. 집에서 물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장치를 정수기라고 해요. 전류를 한 방향으로 걸러내는 다이오드의 역할을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니까 정유작용한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연결해 놓은 그 부분은 항상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교류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알겠어? 근데 전류 손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다이오드를 연결을 할 때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 표시가 뭐냐면요. 여기가 P형이고 여기가 N형일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P형일 때 전류를 보낸다 뜻으로 삼각형. N형 쪽에서 이렇게 오는 전류는 막는다라는 뜻으로 이게 N형을 나타내는 기호죠. 근데 넓게 보시면 이게 무슨 기호 있고 또 하죠? 플레이 버튼 새끼야. 그래서 누르면 플레이, 한 번 더 누르면 일시 정지. 그래서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이오드를 연결을 하는데 여기에 다이오드를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회로도를 만든단 말이야. 되겠어? 자, 이 복잡한 회로를 선생님이 그리는 건 쉽지 않으니까 너네 책을 보죠. 그려놨겠죠. 지금 우리는 152페이지로 넘어가 있는 중이고요. 없는 걸? 이런 바보들이. 이게 좀 복잡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여기에 이렇게 꼬마 정보가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에 다이오드가 있다고 칠 거야. 비슷하다. 자, 이때요. 여기 교류 전압이 걸렸잖아요. 그 중에서 한순간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걸리는 순간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오겠죠. 자, 여기서 몇 번 반도체로 갈까요? 몇 번? 2번밖에 못 가요. 1루는 갈 수 있지만
여기 막혔잖아요. 못 갑니다. 되겠어? 그래서 2번을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네, 꼬마 정구로 갑니다. 그러면 그 꼬마 정구에서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에 옵니다.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몇 번을 지나갈까요? 몇 번이요? 4번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맞아요? 선생님 1번도 되지 않아요? 1번도 여기 가시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면 꼬마가 무슨 거로 들어가니? 플러스로 들어가. 뒤져.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번 지나 4번으로 들어갑니다. 됐지? 근데 거꾸로 순간 전압이 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요. 그러면 전류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이렇게 가겠죠. 됐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 왔어요.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죠. 여기로 못 갑니다. 그죠? 3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와서 꼬마 전구에 가죠.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우리 집은 교류 전류인데 이렇게 오니까 꼬마 전구에 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꼬마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 어디로 갑니까? 1번으로 가죠. 그래서 요번엔 1번으로 가야 그래야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3번을 지나 1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를 연결해 놓으면 그 공간에 있는 저항에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릅니다. 직류 전류를 만들어낸 거야. 되겠어? 그래서 다이오드가 없을 때는 이 꼬마 전구에 한 번은 이 방향으로 전류, 한 번은 이 방향으로 전류, 교류 전류가 흘렀을 건데 다이오드를 연결하니까요. 항상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순방향 전류도 이렇게 흐르는데 역방향 전류도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흐르게 합니다. 되겠어? 순방향 전류, 역방향 전류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항상 한 방향으로만 걸러주는 작용을 한다. 정류 작용을 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전기 제품은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야 돼요? 양방향으로 흐를 때도 잘 썼잖아요. 형광등은 지금 양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근데 너네 알아요? 교류 전류요. 순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바뀐다 했죠. 그러면 전류가 세져, 약해져, 순간 얼마? 0. 이때 형광등 뭐해지게? 꺼져요. 그랬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전류 세져, 약해져, 순간 뭡니까? 꺼져요. 이게 몇 번 바뀐다고요? 1초에 60번. 지금 1초에 60번 제가 꺼졌다 켜졌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빨라서 우리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초고속 카메라로 잘라가지고 프레임을 보시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얘가 60번 껐다 켰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되겠니? 교류적으로 이렇단 말이야. 근데 얘를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전기 제품에서요. 이렇게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흘러야만 충전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충전 자체가 안 돼. 불가능해. 너네 물리 원에서 배웠지? 충전기의 구조는 얇은 금속판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단순한 구조야. 그래서 여기에서 전자를 빼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전자를 계속 잃게 되는 거고 얘는 전자를 계속 받게 되는 거라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수송돼야 돼. 그치? 그러려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우리 집에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명할 여기서 전자를 빼서 가는 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와야 돼. 이거 하는 거야. 그럼 충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복잡한 전기 제품들은 이렇게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 제품들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되겠어? 컴퓨터를 이제 여러분들 해부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을 잘 공부했으니 집에 가서 컴퓨터를 해부해보면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반도체가 들어있는데 반도체를 잘 보시면 이렇게 이제 외계인처럼 이렇게 생긴 애들이 들어있어. 이게 반도체야.
되겠어? 근데 잘 보시면 다리가 2개 있는 애도 있고 다리가 3개 있는 애도 있어요. 뭔 차일까요? 얘가 다이오드, 얘가 트랜지스터입니다. 집에 가서 살짝 빼고 그 자리에 다시 넣어봐. 되겠어? 그래서 조립을 잘 못하면 아빠한테 뒤지고 맞는 거죠. 되겠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는 이제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어서 되겠어? 얘네들이요 전류를 흐르게 했다가 반대편으로 오면 막았다가 그게 바로 뭔 줄 아세요? 전기 신호예요. 흐르면 1, 막으면 0, 0, 1, 0, 0, 1 이게 바로 여러분들 컴퓨터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0, 1, 0, 0, 1로 컴퓨터는 정보를 처리하는 겁니다. 왜냐? 그 신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반도체가 하는 겁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반도체는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걸 두 단어를 묶어서 했어요. 떨어뜨리기가 되게 애매해서 항상 여기서 두 단어를 묶어서 합니다. 자, 기본적인 걸 좀 보죠. 맨 앞에 있는 16단어는요. 보호까지의 원자 구조에 해당되는 설명이야. 그래서 보호까지에 해당되는 원자 구조에 해당되는 설명이 144, 14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145페이지에 있는 오비탈은 화학 시간에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호가 전자껍질의 개념을 만들어냈구나. 그래서 껍질과 껍질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145페이지에 왼쪽 보시면 수소 원자 스펙트럼을 해석했을 때 전자 껍질 사이의 간격이 위로 갈수록 좁아지고요. 각각의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의 값을 E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으로 계산한다. 되겠어? 우리는 13.6을 K라는 상수값으로 놓고 그냥 1을 무시해버려요.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봐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45페이지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라이먼, 발머, 팔션 계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 넘어가 보죠. 자, 뭐 그냥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46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보죠. 세 가지 유형 해보세요. 채점까지 해줘.
시간 모자란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없습니까? 자, 146페이지요. 자, 첫 번째 자료 해석은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거예요.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발광 물체가 방출하는 거죠. 태양과 같은 아이들. 자, 흡수 스펙트럼은요. 고온의 별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어디요? 차가운 기체를 통과할 때 그 기체 속에 있는 물체들이 빛을 흡수해서 흡수 스펙트럼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 물질들이 흡수한 열을 방출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뜻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1번부터 57번까지 중에서 질문 있을까요? 얘는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자료 해석은요. 원자 구조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의 원자 구조죠. 전자 껍질. 됐어. 자, 그래서 각각의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이동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 방출해야 된다는 것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불연속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58번부터 63번까지 질문.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46페이지의 마지막 자료 세 번째는요. 전자들이 껍질을 이동할 때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기 때문에 자, 그 에너지의 차이에 의해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자외선이고요.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시광선,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적외선을 방출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자료 해석 3번처럼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온 경우들이 주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장 에너지가 작은 애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놓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164번부터 169번까지 중에서 질문. 이거 괜찮습니까? 네. 넘어가 볼게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나중에 또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 해볼게요. 자, 154페이지로 오시면 일단 유형 먼저 분석하고 나서 나머지 문제 풀죠. 154페이지 오시면요. 지금 했던 반도체에 대한 얘기예요. 자, 반도체를 자료에서 1번처럼 보셔도 어떤 게 도체고 부도체고 반도체인지 판별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A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A가 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B하고 C는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떨어져 있는 건 맞지만 띠간격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띠간격이 좁은 B가 반도체고요. C가 부도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료 해석 2번 보시면 가운데 있는 원자를 중심으로 가는 양봉이 뚫려 있어요. 13족 도핑은 P형 반도체라는 뜻입니다. 나그림을 보면 거기에 자유전자 하나가 이상한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15족을 도핑한 N형 반도체라고 분석하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해석 3번 보시면 P형과 N형을 접합하면요. 보면은 양봉은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니까 얘네들이 가까이 있으면 무조건 붙으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그림 놔보시면 양봉과 자유전자가 결합되어 있어서 전자 이동을 막는 중성의 위치가 생겨요. 그걸 결핍층이라고 합니다. 그 결핍층을 전자가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있는 양봉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건너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전압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도체도 전압을 이용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결핍층을 최대한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죠. 그게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되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93번부터 시작해서 710번까지.
맛있는 음료수 사오더니. 들어오면 바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때까지 채점. 자, 이제부터 개별적으로 갈게요. 자, 154페이지에서 질문 있는 사람들은 하시고요. 없으면 이제 넘겨가서 빠져있는 부분들을 푸시면 돼요. 그래서 20분 안에 오늘 배운 내용을 최대한 풉시다. 그리고 질문 있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손 드시면서 지나갈게요.